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라. 분산 투자를 해라. 주식 투자에 대해 넘쳐나는 각종 조언들. 뭐가 뭔지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자. 다 됐고 카운터 펀치를 들어라. 고급 정보 대방출 시간. 하반기 주목할 만한 종목은 자, 카운터펀치 오늘 방송만큼은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챙겨 들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터펀치의 주식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 손혜열 팀장이 방문하기 전에도 우리 오한길 대표와 이만준 과장이 중간중간 제안했던 그런 종목들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첫 방송 때 추천드렸던 부산산업이나 DRTI는 2주 만에 약 40%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나 그때 왜 제대로 안 들었지? 40%가 올랐어요? 이제 40% 정도 올랐었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냥 강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갈 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SKC 코오롱 PI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코어스템 메일 유업 이렇게 네 종목이 제가 추천드린 집중 종목인데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화요일 그리고, 종가 예. 기준으로. 추천드린 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SKC 코오롱 PI는 현재 11% 수익, 야, 그리고 프로스테믹스는 약 15.51% 수익, 어머나. 그리고 코어스템은 6.24% 수익이고요. 메일 유업은 4.31%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만준 과장도 종종 얘기를 해주셨죠? 네, 뭐 초반 방송 때는 이제 국내 주식 말씀을 이제 간혹가다 드렸었고요. 그 스튜어드십 코드 방송 때 제가 엔터주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8월 첫째 주에 한 2만 원 초반대였었는데 현재는 3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올랐죠. 사실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사실 저도 예상치 못한 당연히 예상치 못했었던 거고요. 네, 그 어떤 종목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JYP. 예,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는 한 달 동안에 이제 4만 원에서 4만 8천 원. 4만 원에서 4만 8천 예, 원까지. 그래서 한 20% 상승했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5천 원 초반에서 4만 3천 원까지 한 22%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BTS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네. 방탄소년단. 이제 요거 관련주로 알고 있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2,6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50% 급등을 했죠. 사실 이거 상당히 좀 놀랬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메디포스트 바이로메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세 종목 다 다행히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3,000원대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98,000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한 5%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포스트도 추천했을 때 95,000원대인데 지금 106,000원이니까 11% 올랐습니다. 바이로메드도 21만 8천원에서 23만 8천원까지 한 10% 정도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톤은 상당히 겸허합니다만 지금 어깨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두 분의 모습. 이야. 근데 제가 수익 낸 거는 네. 제가 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이제 운영팀한테 유니버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주가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책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 펀더멘탈로. 그래서 이미 시장이 많이 낙폭되어 있었고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공을 자신이 아닌 회사의 시스템으로 지금 돌리는 참 대표다운 모습. 어떻습니까, 손여로 팀장님? 항상 본받겠습니다. 보고 배우겠습니다. 예. 손여로 팀장도 아마 초반부터 출연을 하셨으면 뭐 여러 종목 말씀하셨겠죠?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출연하면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예. 만약에 제가 지속적으로 들고 왔으면 저 역시도 이제 대표님이랑 같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캐오니까요. 같은 회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하면 네. 뭐 대표님 좀 비슷한 수익률을 좀 거뒀지 않았을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좀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네.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님 살짝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제가 좀 어리고 어차피 같은 시스템에서 소스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와도 같다. 시스템에서 하지만 음흠. 이제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더 정보를 찾고 하기 때문에 아, 대표님보다 딱 2%만 더 네. 수익을 올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스템 플러스 본인의 저의 이제 열정이 노력, 들어가고, 열정. 네. 예, 그리고 좀 더 젊고 꽃미남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고. 제가 추천하면 오르더라고요. 자, 그 동안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좀 점검해봤고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기업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먼저 임한준 과장, 오늘 저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임 과장님은 해외 기업으로 오늘 준비하신다고. 예. 네. 제가 두 가지 해외 주식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 주식입니다.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뭐 손정희 회장은 손마사요시이거든요. 손정희 회장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손정희 회장은 이제 그 일본의 3대 통신사로 유명하죠. 통신사입니다.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NTT, 뭐 KDDI,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PC용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미국 야후하고 공동 출자를 통해서 일본 야후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유명한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뭐 스프린트 그리고 이제 슈퍼셀 아시죠? 우리 정말 그 유명한 맨날 보는 그 게임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슈퍼셀하고 ARM 이런 인수 등을 통해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한 8조 4천억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1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동남아 쪽에서 차량 운송 수단 공유 앱으로 유명한 그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그랩이라고 하는 그 이제 브랜드를 아주 강력하게 각인받고 왔는데 정말 그 길거리에 빼곡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차가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 오토바이들의 대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50% 언더 되게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그 오토바이를 모는 분들이 그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써 있는 이제 헬멧을 쓰고 있어요. 네. 상당히 이제 그 그랩이라는 회사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버 인수한 중국의 디디 추싱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디 추싱도 이제 공유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셜 커머스 회사 쿠팡 있죠? 네. 쿠팡에도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사실 지금 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쿠팡이 같고요. 그 로켓 배송으로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사실.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 손정희 회장이 100조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라고 하는 회사, 이건 이제 영국의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로봇 제조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700개의 이제 위성을 띄우려고 하는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혈액 검사 회사인 가던트 헬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데이터 분석 회사 OSI 소프트, 자율주행차 데이터 분석 회사 GPU 회사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의 지금 현재 지분 투자도 돼 있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그 단순 통신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100조 펀드가 이름이 있습니다. 비전 펀드입니다. 그 비전 펀드가 비전 펀드만 공부를 해도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네. 그 비전 펀드에 대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 통신사로 우리가 소프트뱅크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보다는 여기저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에 가까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0조 펀드 조성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비전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SVF라고 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버, 디디 추싱, 뭐 그랩, OLA 이런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래 이제 자동차 산업 핵심인 이제 차량 공유
이제 비즈니스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금 앞으로 이제 넓힐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ARM 이런 이제 인수 등을 통해서 로봇 비즈니스,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선점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손정희 회장이 목표를 밝혔어요. 지금 현재 시총 80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시총 200조를 달성하겠다. 예, 그래서 사물 인터넷 종합 기업으로 이제 차세대 종합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통신사, 그러니까 4위 통신사, 그러니까 스프린트라고 하는 회사 있거든요. 네. 이 회사하고 T-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3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합병을 결정을 했어요. 소프트뱅크가.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전격적으로 미국의 2위 대형 통신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1억 명. 예, 그래서 요게 승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손정희 회장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승인이 되면 아마 주가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건 확실할 테고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뭐 반대 경우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비전 펀드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큰 영향 받지 않는다. 그렇게 자, 손정희 회장 어떤 스타일의 CEO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손 팀장님 같은 손씨니까. 네, 같은 손씨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그 손정희 회장이 세 가지 투자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질 것 같은 싸움 피한다.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이 증권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업 전략은 질 것 같은 싸움은 피한다 이고요. 그다음에 덤벼들어서 이겨야 하는 승부는 반드시 이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싸우기 전에 7할 이상의 예측 승률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세워놨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위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A 전략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영위해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런 변수로 안 됐을 때는 차선책 B,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를 고려해서 C 전략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전략까지 다 했을 때도 승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철두철미한 원칙을 가진 CEO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사업도 있고 안 나가는 사업도 있는데 항상 주식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 사업을 좀 적자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라면 철두철미한 스타일의 좀 CEO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추진력이 대단합니다만 또 꼼꼼함까지 겸비한 그런 CEO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O2O 서비스에 또 투자를 퍼붓고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O2O 뭡니까? 오토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접속하면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플립카트닷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인도의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이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 지분을 1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당연히 낮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이 지분 갖고선 미국의 아마존하고 월마트가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분을 누가 인수하냐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먼저 앞서서 플립카트닷컴을 인수를 해서 수익 나고선 나오는 거를 아마존하고 이제 월마트가 주워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선두적인 그런 어떤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편하죠. 아주 흐름을 발빠르게 읽는 CEO입니다. 인공지능에도 상당히 관심 보이고 있다고요. 거의 뭐 97%를 시간과 두뇌에 97%를 바치고 있다. 인공지능. 맞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은 손 회장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는 뭘 이제 지금 꿈꾸고 있냐면 이제 지분 투자도 하고 기술 협력도 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회사가 인수한 회사 중에 지금 지분 100%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RM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2016년 7월에 손정희 회장이 35조 원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 지분 75%하고 비전 펀드에서 25% 정도 투자해서 100%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100%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정희 회장이 ARM 인수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ARM 홀딩스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ARM이 무슨 회사냐? ARM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세싱 기술, 그러니까 CPU, GPU 요걸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알짜 회사들은 자진상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분이 이게 분산돼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16년 9월 2일 이후에 런던 거래소에서 자진상폐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위 이제 그 미국 통신사인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 이게 이제 내년 초에 합병이 결정이 될 거고요. 야후 재팬에 투자가 돼 있고 말씀드렸던 ARM 홀딩스 이제 GPU, CPU 요거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리바바 그룹의 지분이 아직 30%가 있죠. 뭐 그렇고 엔비디아의 5%가 있습니다. GPU 반도체 선두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지분이 있고 우버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기반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지분이고요. 예. 아까 제가 비전 펀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전 펀드에 지금 현재까지 28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펀드 내에 들어가 있는 이제 회사들 보면 겹치는 게 많습니다. ARM 홀딩스, 엔비디아, 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비전 펀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델타 펀드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계속 지금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도 있는데 또 이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막 2중, 3중으로 괜찮다 판단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일본의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를 첫 번째 기업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우리 이만준 과장이 추천하는 두 번째 외국 기업. 네. 두 번째 저의 추천 기업은 그 AMD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AMD. 네.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뭐 요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입니까? 예, 미국 주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뱅크는 일본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AMD는 미국 주식이고요. 지금 CPU하고 GPU 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지금 이제 생산 기술,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7월 초에 이제 주당 이제 주가가 15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이게 8월 31일 그러니까 두 달 만에 2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67%나 급상승했죠. 예. 그리고 27일 주중에는 27.3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MD의 경쟁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인텔 뭐 이런 회사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허. 사실 이제 CPU, GPU 시장에서 인텔, 엔비디아 이 1인자 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 당분간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 그쪽이 더 1인자인데. 그렇죠. 예. 다만 AMD는 이 두 시장 모두의 업계 2위를 할 만큼 프로세서 시장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 교환에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CPU하고 GPU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합이 필요한데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설계만 하는 회사는 ARM 홀딩스고요. 그거를 실제로 설계도 하고 생산을 하는 기업은 AMD.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앞으로 이 데이터 이 트래픽 그러니까 데이터 이제 송수신 이 양이 폭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건립에 지금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MD가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세계 굴지 IT 회사들이 계속 늘리게 되면 아주 이제 독점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6월달에 개최된 컴퓨텍스 2018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이제 AMD가 텐센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시스코의 USC 서비스 플랫폼에도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한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다는 소식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도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아직도 여력이 있고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까 그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의 이야기 들으니까 참 재미있던데 네. 이 회사는 누가 이끕니까? 현재 이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성 CEO인데요. 리사수라고 하는 이제 이사수. CEO가, 예, 리사수입니다. 리사수. 예. 아시아계입니까? 예, 아시아계입니다. 오호. 예. 아시아계 CEO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예. 50대가 아니고 40대죠. 젊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AMD가 그 2000년대에 64비트 범용 CPU를 발표하면서 인텔하고 이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인텔은 강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서버 제품까지 이제 성공이 되면서 서버 시장 점유율이 20%대까지 이제 AMD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이제 프로세서 제품들이 계속 소위 말해서 폭망했습니다. 폭망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주가도 상당히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리사수라고 하는 여성 CEO가 2012년도에 취임을 하죠.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R&D 라인업을 간소화시켜서 비용을 줄이고 해서 상당히 이제 기업을 살려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젠이라고 하는 이제 아키텍처 개발에 전력을 다해서 2017년에는 이제 CPU 라이젠 이제 신형 CPU죠. 라이젠이라고 하는 이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참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린.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인텔에서 지금 이제 신형 프로세서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 때 지금 이제 양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AMD가 발빠르게 먼저 출시를 하면서 최근 수익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한 6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실제로 월가에서도 지금 AMD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은 계속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텔이 주춤할 때 그냥 치고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AMD에 관심 있게 보시고 예. 지금도 사셔도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성 CEO. 자, 외국 기업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꿀팁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대하시는 국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한결 대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기업은 CJ E&M입니다. 와우. 네, 얼마 전에 이제 CJ 오쇼핑이랑 합병했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사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방송 채널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미디어 사업, TV 및 온라인몰, 그리고 CJ 몰이죠. 이를 통한 상품 판매, 커머스 사업, 영화 제작, 투자, 배급을 하는 영화 사업, 음반 제작 및 유통, 콘서트 등의 음악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단기 수익도 가능하면서 뭐 소비 심리라든지 실물 경제 지표 악화로 낙폭이 과대됐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현재도 반등 중에 있지만 지금 시점도 매입 시점으로 안전할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역시 CJ E&M 하면 이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송, 영화, 뭐 그렇죠. 최근에 뭐 잘 되고 있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쵸. 이제 초반에 좀 네. 그 걱정을 샀던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네. 이게 케이블 종편 드라마인데 현재 최고 수준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상파 시청률을 능가하죠. 맞습니다. 네. 예,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진짜 연기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네. 봤는데 네네. 어쨌든 현재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그 외적인 이야기는 길게는 못하는군요. 연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진짜 그 이병헌 씨의 연기는 음흠. 그 아우라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병헌 씨나 그 황정민 씨 네. 나오는 영화는 꼭 챙겨보고 있고요. 하정우 씨도. 네.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도 초기에는 걱정을 했으나 네. 이병헌의 어떤 연기력과 아우러지는 출연진 분들 때문에 다소 지금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병헌 씨뿐만이 아니고요. 네, 예, 김태리 씨도 있고, 김태리의 그 변요한 유연석 씨도 있고. 유연석 그 네. 구동매 맞습니다. 역할에 연기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예. 집에 가면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어쩌다 보니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단한 인기. 네. 예. 글로벌 이제 최대 OTT 기업인 넷플릭스한테 이제 최소 300억 원 가치 판매됐습니다. 이미 판매됐군요. 네. 어허. 그러니까 CJ E&M과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도 유명하죠. 네네. 네,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이제 드라마 제작 인프라나
보유한 소속 인기 작가 수 등이 상당히 많고요.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모기업인 CJ ENM에서 방송사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캡티비항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볼 수 있다고 보죠. 아 지금 뭐 슬쩍 얘기하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도 주목할 자회사입니다. 만하다. 네, 자회사. 등록이 돼 있죠. 맞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해서 네. 보면 여태까지 어떤 대작들이 나왔냐? 도깨비, 그리고 도깨비. 예. 네, 푸른 바다의 전설, 아. 그리고 화유기 등 히트작을 꾸준히 만들 수 있던 배경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푸른바다의 전설은 이제 SBS 전지현 씨 나온 전지현 씨 이민호 나온 나온. 드라마. 맞습니다. 네, 그건 SBS에 방송됐고 도깨비는 이제 TVN에 방송됐죠. 제 전문 분야라 역시 전문 분야.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바다 전설도 아주 재밌었어요. 그 전지현 씨가 인어로 네, 전지현 씨도 연기 참 잘하죠. 예. 그뭐 제가 전지현 씨 그 드라마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세요. 네. 해피엔딩이라서 좋았어요. 해피엔딩 아닌데 참 푸른 바다가 보기 좋았어요. 푸른 바다가 보기 좋았대. 바다 잘 안 나옵니다. 아니 바다 많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드라마 매니아라서 웬만한 드라마는 다 알아요. 네. 자, 첫 번째 추천 기업 CJ ENM 그리고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었고요. 일단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CJ ENM 말씀드린 미스터 선샤인은 넷플릭스에 판매됐고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남자친구 또한 넷플릭스에 판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중국에도 판매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 관련된 실적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3분기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지분을 이용해서 사업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경우에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당시에는 원가로 잡히고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잡히게 되므로 원가가 먼저 잡히고 그 이후에 매출이 잡힙니다. 네, 매출이 다음 분기에 잡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회했지만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매출이 것 같습니다. 늦게 잡히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이제 한 다음 템포 늦게 반영이 된다. 맞습니다. 그것도 주목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추천 기업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기업도 이제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네.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 사업,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신세계 톰보이를 통한 의류, 제조 판매, 수출입 사업, 그리고 신세계 DF를 통한 면세점 사업, 또 부동산이나 여객 터미널업 등 사업을 세분화해서 영위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사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신세계 백화점을 통한 백화점 사업이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의 악재 때문에 낙폭 과대됐다. 이제 뭐 추석이고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예. 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면세점 개점한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인천공항하고 강남점하고.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오픈한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은 일매출이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일매출이. 네, 맞습니다. 당초 목표 수준 정도의 양호한 성적을 계속 내고 있고요. 이 수치는 아직 모든 명품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목표 수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이제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인천공항 1터미널은 당초에 연간 적자를 700억 원 이상으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좋아서 적자 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눈여겨볼 만한데 명동점은 2017년 총 매출액 1조 16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영업 적자에서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3%까지 빠르게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6%대까지 상승하면서 호텔 신라 장충점의 영업이익률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8월부터 시작되는 1터미널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9천억 원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경우에
임차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이를 달성 못하더라도 명동점과 강남점 같은 시내 면세점에서의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다라고 화장품 사업도 분위기 좋다면서요?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630억 정도였어요. 음흠. 네, 올해 상반기에 947억을 기록하면서 매출 비중이 16%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화장품 사업의 성공은 역시 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세점에서의 브랜드인 비디비치의 매출이 이제 급증했기 때문이죠. 음흠. 현재 8개 정도의 비디비치 면세점 매출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것도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중국에서 따이공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따이공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뭐 보따리 장수 같은 그런 개념이죠. 아, 중국 그 관광객들이 와서 막 싹 쓸어 간다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들을 따이공이라고 일컫는데. 그 이제 규제가 들어가요? 중국 네, 정부에서? 맞습니다.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하. 따이공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내수 채널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여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신세계에서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아주 분위기가 여러 그렇죠. 분야에서 좋다. 네. 신세계. 하지만 이제 신세계 관련해서는 말들이 좀 많죠. 의견이 분분한데 혁신이냐 아니면 베끼기냐. 요거 어떻게 보세요, 손 팀장님? 네, 우선 뭐 이제 신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노브랜드 사업 이런 것들 이제 캐나다 브랜드를 따라한 거고 뭐 스타필드나 뭐 삐에로 쇼핑 이런 것들 이제 일본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따라한 것인데 예. 지금 저는 이제 카운터 퍼치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 1인으로서 네. 이 제약바이오 편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이제 신약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IT, 제조,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딸려 있는 것들이 다 특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특허지만 이런 사업들 지금도 뭐 많은 블로그에 계신 분들이 욕을 많이 하세요. 저거는 당연히 베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이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재가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이 사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노브랜드 가보셨어요? 맛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살짝 좀 부족하긴 하던데 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노브랜드 잠깐만 이제 뭐 같은 비슷한 품질인데 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브랜드 제 여의도점에 한번 가서 거기 뭐 일 때문에 갔다가 잠깐 쇼핑하러 갔는데 저는 느낌 괜찮았어요. 노브랜드요. 예, 상당히 별로예요? 저는 그 기존의 SPA 브랜드하고 이게 차별화가 될지 저는 그게 좀 퀘스천이에요. 그래요. 기존에 뭐 사실 워낙 그 SPA 브랜드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 그 기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노브랜드가 앞으로 성공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나. 예. 아주 그 새로운 느낌은 있더라고요. 예. 예, 기존 마트에서 받을 수 없었던 분위기와 예, 물건의 그 종류들. 네. 자, 정용진 부회장, 이 참 독특한 발상, 마케팅 성공할 때도 많이 있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될 때도 있고 또 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야심작으로 내놓았던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 요거 어떻게 실패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나중에 3세 경영 현재 잘하고 있나라는 것도 한번 달아보고 싶은데 예. 정영진 부회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슈 마케팅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영업 이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레스케이프 호텔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 객실 점유율이 30%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적이 상당히 초라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호텔의 성수기임을 감안한다면 정말 초라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레스케이프와 비슷하게 문을 연 노보델 엠버서더 동대문은 이제 개장 이후 평일은 70% 선, 주말은 거의 만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정말 초라한데 원인이라고 한다면 객실 단가가 너무 고가예요. 그러니까 주력 객실이 아뜰리에 룸인데 48만 원이거든요. 1박에요. 네. 근데 타업체의 비즈니스 디럭스 룸이 44만 원입니다. 이걸 고려해 본다면 그 객단가 자체가 너무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건 없었고 현재까지 움직인 거는 예. 이제 유명 맛집 블로거 출신인 김범수 씨를 예. 총 지배인으로 발령내서 화제가 됐고요. 어허. 근데 또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자 이제 웨스틴 조선 호텔 출신의 호텔 전문 경영인을 에스케이프 부지배인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뭐 이렇게 A, B, C 지금 계속 대안을 좀 마련은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앞으로도 네. 불투명하고 음흠. 지금 그 되게 우유부단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획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음흠. 그냥 일단 되는 대로 뭐라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경영을 펼치고 지금 있다. 그렇게 느껴지시는군요.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를 추천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얘기, 신사업에 대한 얘기고요. 아, 네, 신세계 자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축이라고 보셔야죠. 전체적으로는 예, 신세계에 주목할 만한데 이런 어떤 그리고 레스케이프에 한해서만은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질책을 하고 싶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좀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르노, 삼성이라든지 뭔가 실패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요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음. 삼세경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신세계는 사실 건실하고 음흠. 누가 봐도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가치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신세계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과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제 좀 어리고 한창 그런데 놀러 다닐 나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레스케이프는 가본 적이 없는데 엠버서더 동대문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보면서 봤는데 가성비로는 이제 밀리지 않는가, 레스케이프가 많이 밀리지 않는가. 그걸 왜 갔습니까? 지금 총각이죠? 네, 휴양차 같습니다. 아, 여기 상당히 럭셔리하네요. 네. 휴양자 혼자. 국내에 있는 호텔로 혼자 휴양하러. 예. 아 그래도 12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엠버서더는. 아, 뭐 할인된 겁니까? 아니면 얘기 되나요? 네, 쿠팡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 어떻게 좀 뭐 심신이 좀 안정이 돼서 돌아왔어요? 말끔히 출근 잘했습니다. 우리 손 팀장님 뭐 한 종목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이제 과대 낙폭이 발생한 이제 저평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테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뭐요? 테스. 테스. 네, 코드 번호는 09561020. 요 이제 종목 추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웃음기를 살짝 빼고 전문가다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뭐 많이 웃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네. 네, 이 테스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개조 사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광이랑 이제 반도체 관련 이 두 가지 수혜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 업종에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2017년 실적은 이제 매출액 2,758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33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2%, 그다음 74.1% 개선시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2017년 후반기에 이제 IT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 프리미엄이 얹은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증권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레포트가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레포트가 나오면은 전방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 이제 3D 낸드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IT 기술주에 대한 이제 목표가를 낮추거나 실적 추정치를 소폭 하향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 종목 역시도 좀 2017년 후반부터 전고점 찍고 현재까지 지속적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항상 뭐 단일 공급 계약이나 그다음에 특허 취득 이런 뉴스들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기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개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은 개인 투자 입장이니까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지지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2주 연속 양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 시작되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는 이제 상승, 그다음에 시장 상이 나오면 이제 보합이나 다시 우양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잔파도는 있지만 2018년 하반기도 결국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2019년 상반기까지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좀 정리하자면 좀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네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그러네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2019년 전반기까지도 상승이 유력한 테스 손여로 팀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만중 과장 오늘 뭐 특별히 좀 소감을 말하고 싶다고요. 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요. 좀 시대가 지금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청취자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조언 좀 하나 드릴까 해서 이제 그렇고요. 그 현명한 사람은 시대의 큰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에 맞게 투자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사구시, 지행합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번 투자나 이제 앞으로 삶에 좀 임하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실사고시 그 실학파 사상. 네, 정약용 선생님의 네. 예. 자, 오늘 아주 하반기 주식시장 이 흐름에 대해서 참 관심이 있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 믿고요. 중요한 건 사실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주식 이 주제인 만큼 좀 더 풍성하게 하자라는 느낌으로 초대했던 우리 손여로 팀장. 처음 합류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일단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이 퀄리티를 키우기 위해선 제가 아직 좀 앞으로 가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너무나도 편하게 하라고 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더욱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누가 또 오라고 하든가요? 제가 전화를 드려야겠죠?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네. 참 이 처세가 뛰어납니다. 예. 오한결 대표하고 이제 그 역할이 겹치다 보니까 최대한 자제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도움 주신 우리 손여로 팀장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좀 제대로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거 도모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카운터펀치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 구독 눌러주세요. 응원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의 카운터 펀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